운의 시그널, 바로 이 도서인데요. 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좋은지, 그리고 운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담은 도서예요. 막스 퀀터 씨가 저자분이세요. 번역은 양소한 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도서를 만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런 운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보고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급해주는 그런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나도 이제 앞으로는 운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캐치를 빠르게 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서에서는 운의 흐름에 대해서 13가지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담고 있고요. 13가지 법칙 중에서 6개에서 8개만 실천해도 삶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칙을 간단하게 일단 목차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운과 계획을 구분하라. 두 번째, 빠른 흐름을 잡아내라. 세 번째,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라. 네 번째, 운의 흐름을 잘라내라. 다섯 번째, 운을 선택하라. 여섯 번째,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아라. 일곱 번째, 건설적인 초자연주의를 기억하라. 여덟 번째,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라. 아홉 번째, 입을 다물어라. 열 번째, 교훈이 되지 않는 경험을 인정하라. 11번째, 세상은 불공정함을 받아들여라. 12번째, 이것저것 시도하라. 13번째, 운명의 짝을 찾아라 입니다. 2주에 걸쳐서 드디어 완독을 했어요. 너무 내용이 좋고,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사례가 담겨 있어서 이거를 그냥 빠르게 읽으면 마음에 막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밑줄도 막 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메모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또 일기장에 옮겨 적기도 하고, 좀 뭔가 해부하듯이 꼼꼼하게 완독을 하느라 2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자 막스 퀀터 씨는 원래 이런 운세나 운,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발신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셨고요. 저자 소개란을 보면 영국에서 태어났고 11살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비즈니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30대 중반에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하고서 삶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운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이론을 수집하는 데 되게 심취되어 있었다고 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운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법칙이 존재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깨닫게 된 운의 법칙에 대해서 담겨있는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막스 퀀터 씨가 인트로에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운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인생이 이런 운이라는 우연한 일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운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운세 이런 거를 언급하지도 않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너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문워크를 한다, 이렇게 미래 일기를 적고 있다, 소원 일기를 적는다라고 하면 좀 특이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운이 주는 역할들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운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운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존엄성을 빼앗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자서전이나 강연 같은 데에서 여러분 한 길만 바라보세요.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다른 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막스 퀀터 씨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런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운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또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분야에서요. 예를 들어서 가수 지망생이 A와 B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A랑 B랑 실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A는 성공을 하고 B는 성공을 못하는 이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는 운이 작용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가수 아이돌 시장을 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다 실력도 좋고, 근데 어떤 그룹은 뜨고 어떤 그룹은 뜨지 못하고,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운이 작용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BTS도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BTS도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 시절도 있었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다라는 거죠.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연습생 시절이 막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런데도 데뷔도 못하고 그렇게 지는 별들도 많잖아요. 근데 BTS는 떴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막스 퀀터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트로 부분에 나오거든요. 만약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신 이면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 이면의 이유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망해 당신이 백수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재앙인 건 맞지만 어찌됐든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단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직업을 잃은 게 운이 나빠서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엉뚱한 핑계를 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실직한 진짜 이유가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심증을 굳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고, 혹시 나도 그렇게 상대를 판단하진 않았나 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상황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갈망한다. 운의 역할을 인정하면 삶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이런 소설, 작품 이런 데서 비극적인 결함을 다룬 그런 작품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 이런 위기에 빠지는 상황, 어떤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상황에는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극적인 결함이 반영된 캐릭터의 어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이 있든 이런 비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단지 그 캐릭터가 운이 나빠서 이런 전개를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막스 퀀터 저자분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운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운을 부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운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좋은 운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좋은 운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 좀 좋지 않은 흐름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성공에든 실패에든 운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운을 끌어당기고 불운을 피하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운을 좀 더 극대화하고 불운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자가 13가지 법칙으로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법칙에서는 운과 계획을 구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운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계획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운은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운도 한자로 쓰면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쭉쭉 올라가지만 운이 좋지 않을 때는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아는 분들이 이런 운의 전환을 대비할 수 있고 불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 사례를 또 언급을 해요. 카지노의 그런 룰렛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베팅했을 때는 결과가 좋으니까 다음에 또 베팅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성견지명이 있고 카지노 판에서 내가 모든 걸 꿰뚫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큰 돈을 땄을 때 사람이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연자가 자신의 그런 계획과 이런 머리를 믿고 베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돈을 다 잃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2021년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좀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투자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상승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성견지명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코인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구나.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여기서 내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이 빗나가고 정말 많이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건 내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잘하시고 분석을 너무 잘하셔서 이분 말을 믿고 코인을 투자한 적도 있었어요. 엄청난 예상하지도 못한 악재가 몇 번 뜬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있던 구독자는 물론이고 그렇게 리딩하시는 그분조차도 엄청난 하락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든 결과를 내가 과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1장에서 말하는 운과 계획을 구분하라. 이거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패배자의 문제는 계획과 운을 결정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데에 있다. 룰렛을 즐겼던 교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관한 잘못된 결론이 실수를 자초했다. 어느 쪽이든 불운의 정신적 과정은 동일하다. 좋은 결과가 한 번 또는 몇 번에 걸쳐 일어날 때 그 흐름이 시작된다. 이때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 이를 연구하고 이 상황을 계획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동일한 계획이 미래에 또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결론 짓는다. 그리고 결국 실패한다. 운의 성향을 인지하면 그런 식으로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다.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상황이 운의 지배를 받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사건이 전개될 때 가벼운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여차하면 뛰쳐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 너무 자신감에 차거나 여유롭게 굴지 않아야겠어. 급격하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대범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안 드는 변화가 있으면 즉시 빠져나갈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법칙에서 빠른 흐름을 잡아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운을 인식한 후에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빠른 흐름을 잡아내라 라는 뜻이고요. 상황이 좋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를 보시면 또 나와 있을 텐데요. 가만히 있으면 행운을 잡을 수 없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빠른 흐름이 느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지금 현 상황에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빠르게 다른 곳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여기서 또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밑줄도 이렇게 색깔펜으로 강조해서 쳤는데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연결고리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인적 네트워크. 모든 행운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아오는데 계속 집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폐쇄적으로만 지낸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기회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이 부분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연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사람을 만나러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일단 만나는 볼게는 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어찌 되든요.
그리고 나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평소에 좀 연락을 좀 해두고 나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죠. 모든 부분에서 나 자신을 알려야 그 사람이 나의 인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인연을 소개해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절대 나를 알리지 않고 나를 숨기려고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의 존재는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이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고 고립되는 거죠. 성격이 내향적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엄청나게 사교적으로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정도는 주변에 알려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위험을 감수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포인트는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라라고 했을 때 뭐든 뛰어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자신이 무너질 정도로 나를 희생하고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값을 치르고 한번 도전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달에 이렇게 뭐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이 정도 사는 건 전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권 구매마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한 번은 사는데 쓸데없어, 다음부터는 다신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서는 복권이 당첨되는 드라마틱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저도 이런 복권 당첨 사례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냥 매년 그냥 설날 때 자기 아들들한테 옛다 하고 그냥 나눠줬대요. 연금 복권 이렇게 받고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나눠줬대요. 이 아버지는 꾸준히 그렇게 했대요. 뭔가를 기대했다거나 대단한 행운을 바랬다거나 그게 아니라 복 받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냥 꾸준히 샀는데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아니겠죠. 저자 이 막스 퀀터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이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런 행운을 만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권 구매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든 부업을 시작하시든 나의 그런 공부를 시작하시든 어떠한 행동을 일으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원리는 똑같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 영리하게 행동을 일으키자.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법칙에서는 운의 흐름을 잘라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코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내가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운에서 과신하지 말고 끊어낼 땐 끊어내라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언급하진 않도록 할게요. 행운의 질주라는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점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운의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좋은 운기를 맞이해서 막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 이 상황이 바뀔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성공한 비결,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5번째 법칙에서는 운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운을 붙잡는 재주가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잠시 기다리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사라질지를 지켜본 뒤에 나온 대답이 아니다 일 경우에 상황에서 벗어나는 식의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요. 손실을 짧게 끊는 것,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손실을 줄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인지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선택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운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하지만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운을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손실을 감안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첨언을 하고 있어요.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약속, 사랑 또는 돈, 그 밖의 형태일 수가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쁜 패를 버리려면 반드시 내가 감내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그 중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원하는데 결혼을 원하지 않는 남자친구랑 3년을 만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 친구는 결혼을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인 거죠.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이 친구랑 1년을 더 만나면 결혼할 마음이 들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랑 헤어지고 정말 결혼을 원하는 남자를 만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헤어지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쏟은 사랑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감내하고 운을 끊어내고 새로운 운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좋은 운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나쁜 운이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잘 선택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 싸우지도 않고 성격도 잘 맞으니까 이렇게 지내면 우린 언젠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낙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과 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원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용기 있게 하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는 오히려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비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면도 때때로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제 6번째 법칙인데요.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은요, 이 책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좀 오픈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목표만을 지향했지만 사실은 그 A라는 목표가 아닌 B나 C나 D나 다른 선택지가 나에게 더 큰 행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A에만 고집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정체가 되고 불운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보면서 스쳐 지나왔던 수많은 B, C, D의 기회들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가장 제게 필요한 챕터가 이 바로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라 였다라는 거. 제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열린 마인드로 한번 올라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 배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신 청청이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을 봤었는데 백록 배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백록이라는 배우는 정말 지금 굉장히 핫한 배우이기도 하고 그 명성을 쌓으신 분이거든요. 배우 쪽에서, 연기 쪽에서요. 그리고 또 한국어를 또 잘 할 줄 아는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배우 지망생이 아니라 아이돌 지망생이었다고 해요. SM에 들어가고 싶어서 중국 현지에서 SM 오디션을 봤는데 불합격을 하고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해요. 집착을 하지 않았고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아이돌 오디션에서 한 번 떨어지면 여러 번 집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깔끔하게 나는 아이돌이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포기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걸 좋게 보신 어떤 감독에게 캐스팅이 돼서 연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찍고 하다가 완전히 이런 배우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만약에 이 백록이라는 배우가 아이돌을 고집했다면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예 배우라는 직업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백록이라는 배우가 선택한 삶은요, 지그재그였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한번 꿈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고 모델로 턴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자신과 정말 잘 맞는 옷을 입게 된 거죠.
이런 사연이나 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삶은 불안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가능성을 인생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수라는 직업으로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교사라는 직업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방향 전환만 잘할 수 있다면 어쩌면 또 다른 제2의 삶, 제3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파트를 보면서 되게 설레고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럭키님들께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챕터를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바꿔야 되는 마인드가 담겨있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모든 챕터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정말 다 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책에 있는 내용을 또 다 언급을 해야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생생하게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챕터부터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7번째는 건설적인 초자연주의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별자리, 종교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나에게 이로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괜찮다.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라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비관주의인 분들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비해서는 불운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담겨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사례에서 정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8번째 챕터도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9번째 챕터에서는 입을 다물어라.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선언합니다. 다음부터 절대로 탄수화물을 1년 동안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달 뒤에 다시 제가 탄수화물 밥을 막 먹는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어요. 일상 포스팅. 말이 바뀌는 걸 본 분들께서는 메리제이 제제는 말이 자주 바뀌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뭐 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불운의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많은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훗날을 생각했을 때 좀 이런 불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행운으로 가는 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번째에서는 교훈이 되지 않는 경험을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 굳이 내 인생의 가치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스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너무 깊이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5번이나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존재,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연애 때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연애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루해야 되는 경험은 스루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11번째에서는 세상은 불공정함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쁜 사람한테 좋은 운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한테 나쁜 운이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에서는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행동력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은 행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 다양한 행동이 수반되었을 때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3번째에서는 운명의 짝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배우자나 연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운을 줄 수 있고 오랜 시간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도서에서 딥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운의 시그널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운이 좋을 때는 난 왜 이렇게 행운아일까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는데, 근데 제가 불운에 빠져 있을 때는 연인한테도 차이고 일도 뭔가 계속 정체기고 안 좋은 일만 벌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운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계속 뒤바뀌고 내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고 이렇게 뭔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운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남은 인생은 좀 더 판타스틱하고 그리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럭키님들께서도 이 도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